하겠습니다. 자, 수용재결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권 행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 청구권 이 두 가지가 이제 경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 권리무관계의 어떤 그 상당한 이제 갈등 이런 걸 빚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그 이제 재결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토지보상법의 이제 수용재결이란 뭐냐, 그렇죠? 일단은 이제 협의 취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 인정을 받을 때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 인정을 받을 때도 일단 이제 협의율을 한 50%에서 많게는 이제 7, 80% 이상 협의율을 이제 높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을 신청해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이제 설정받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사업 인정 이후에 이제 협의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다음에 협의 불능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보상, 수용의 개시일, 기타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수용재결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할토지수용에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이제 수용의 구역에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보상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지방토지수용에 이제 자문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수용재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갈등 관계 협의가 불성립돼 가지고 제대로 안 돼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각하재결이라는 기각재결,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인용재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수용재결의 취지는 협의 불성립의 경우에 공익 실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즉,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침해되는 사익과 중대한 그 공익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엄격한 형식, 즉 서면으로 해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두고 있고, 또한 그런 그 내용은 공용수용의 최종 단계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저희 그 신입생 중에는요, 그 우리 문구절 학생이라고 이제 몽골 학생인데,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좋았을 건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별히 우리 부동산 법무 전공의 이제 선후배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좋지 않겠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물론 이제 그 한국법학과가 있긴 한데, 이게 부동산학과로 이제 별도로 부동산 법무학과로 이제 별도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데, 우리 문구절 학생이 그 우리 저기 그 부동산 법무학과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뭐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말 잘도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좀 잘 이끌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용재결에 대한 처분성에 대한 논의죠. 수용재결이 이제 우리가 처분이라는 게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장애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재결도 마찬가지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움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공법적 행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관할토지수용에 우리 이제 두 개 광역시가 걸쳐 있는 경우와 국책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회가 이제 관할토지수용회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지방토지회.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소문 쪽에 있고요. 뭐 경기도도 우리 저 부동산 정보팀 이런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토지수용회를.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실거나 법적 행위를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다. 자, 법적 효과 발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이고요. 그렇죠? 예,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 그렇죠? 뭐 행정처분하고 행정행위, 징성법상 행정처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처분성의 내용들을 왜 이렇게 뭐 어떤 교재라든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처분 등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항고쟁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존재하고는 있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수용재개에 대해서 별도로 뒤에서 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별도의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85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 제2항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규율하고 있다. 왜요? 네, 그만큼 토지 수용으로 둘러싼 법률관계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 현재 내용을 보시면 토지 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에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성, 행정적 행정이라니까 이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업 인정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수용권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수용제 계열이 그 같은 맥락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통해서 수용권을 부여받고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에서 결국은 수용권에 의거한 그 내용의 확정을 구하고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수용권의 내용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권리의 득실을 결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속행위냐 재래행위냐 뭐 이런 이제 우리 그 보상법에서 그 영원한 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법률 규정이 뭐뭐 할 수 있다. 주어는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로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행정청이면서 뒤에 서술어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기속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관할토지 중에서 반드시 재개를 해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보상금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신청 금액과 구애됨 없이 자체적으로 증액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보면서 기속행위성과 재량행위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용 재결에서 이러한 보상금에 대한 확정은 이 관할토지에서 이제 그 우리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 평가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에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그 판단 작용을 통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국 준사법적 작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당사 심판 성격도 가지고 있고 뭐 공법상 대리로서 수용 당사자를 대신해서 수용 관련 사항을 판단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기관의 주체는 누구냐? 자, 뭐든지 어떤 그 공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용 재결에 관련돼서는 제3의 어떤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왜냐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피수용자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 보상금액 또는 수용의 구역에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기관은 상당히 그 중립적인 기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용 재결에 관련된 주체 이거는 수용 재결의 기관은 당연히 수용을 관할하는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수용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다툼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청, 이게 바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심사도 하고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도 해주는, 그쵸? 그런 특징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런 무슨 내용을 재결을 하느냐, 그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토지보상법 제50조의 재결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그 다음에 수용 사용의 개시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사항, 이런 내용들을 규율을 재결 사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0조에서 규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관할토지 중에서 뭐 어디까지 재결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용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토지 수용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의 재결을 한다. 즉 재결의 범위에 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그 내용만, 그렇죠?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 다만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징역재결을 할 수 있다. 왜요? 이거는 이제 복수평가를 해서 그 복수평가 관련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협의보상평가 금액보다 뭐예요? 나중에 수용재결 평가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판례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사업 인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 인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수용재결에서 이 사업 인정을 파토내는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판례에 대해서 보면은 행정쟁송에 의해서 사업 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기능상 사업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상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요거는 특징적으로 최근에 그 유원지, 제주도 그 제주 예래형 주거단지 관련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원지 관련된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사업 인정이 무효다, 즉 공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사업 인정에 무효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재결까지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사업 인정 무효, 수용 재결 무효,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내 최대의 론스타 이후에 최대 소송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제주도 관련돼서 진행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게 뭐 소송으로 진행하다가 원만하게 뭐 조정이나 합의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 인정이라든지 수용 재개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제3의 그 펀딩 이런 것들이 제3의 국가에서 뭐 펀딩이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나중에 산업상 책임이라든지 소송 불사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구두로 그러면 한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제 담당 공무원이 수용재결을 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어르신, 그거 저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보상금 다음에 사업시행자한테 어디로 와서 보상금 받으러 오셔요. 이러시 이제 구두로 수용재개를 하고 알려줬다. 그쵸? 그러면 위법하다, 안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쵸? 왜냐면 토지 보상법에서는 제 34조 1항에서 토지 수용인의 재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수용재결은 어떻게 될까요? 구두로 한 수용재결은 무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두로 수용재결 해가지고 그 피수용자 재산권이 완전히 뺏기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구두로만 그냥 낼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피수용자의 재산권이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 서명 날인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서 서명하는 거고요. 기명 날인은 거기 이제 홍길동 이름 있는 데다가 이제 날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의 도장을 따다닥 담당자가 따다닥 찍는 거죠. 그 정보를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종래 토지시행법에서는 이제 위원이 직접 서명 날인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위원이 이제 안 오시고 그러면은 직접 서명 날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재결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명 날인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서는 바꿨다. 그렇죠? 서명 날인도 좀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가 홍길동 딱 해가지고 이름 쓰고 서명하고 딱 해서 진짜 위원회의 어떤 책임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서 과거에는 이게 서명 날인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 직접 당사자가 서명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담당 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대리를 했다 이러면은 사무소 위조 이런 문제 특히 문제가 공문서 위조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법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재결서가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죠? 도달주의. 그렇죠? 우리 법령에서도 이제 도달주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재결사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 효력 도달주의와 아주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업인정의 효력이죠. 사업인정의 효력은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에 대한 통지문이 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사업인정고시의 특징적인 내용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규율을 했을까요? 사업인정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 뭐냐면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도달주의에서 오늘 발송하면 내일이나 모레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체국에서 이렇게 뭐 신속하게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 보름이면 보름 늦게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시가 한 달로부터 통지서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잽싸게 그 도달하기 전에 잽싸게 그 무슨 여러 가지 보상 투기를 막 때려 짓는다든지 집을 때려 짓는다든지 뭐 창고를 때려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실롱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농업 소질 보상은 작물별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합, 장미 이렇게 막 비싼 거 막 배추, 무 다 뽑아내고 거기다 장미, 백합 뭐죠? 카네이션 이런 거 막 심고 이래가지고 장목별로 지금은 이제 뭐 도별 농작물 조수입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보상 투기가 이제 농업 소질 보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장목별로 보상하다 보니까 장목별 특징에 따라 약 18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잽싸게 사업인정 고시, 그쵸, 사업인정 의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한 날로부터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이게 뭐예요? 보상 투기를 전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수용재결은 결정난 사항을 지금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난 사항은 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뭐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도달주의로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의 절차 중 보면 재결 신청하고 공고열람 통지, 의견 진술, 심리, 이제 재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재결 신청 28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이 있은 후 재결 신청 전 성시한 협의를 거친 후에 협의 불성립, 불능일 때 관할 토지수용인의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한다. 근데 이제 여기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 10%나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별표에
110개 법률 하나 이제 통합 없어져 가지고 지금 109개 법률이 있는데 그 109개 법률의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사업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토지보상법은 이제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사업 인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사업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서에 토지 물건 조서, 협의 경위서, 사업 계획 등을 첨부해서 관할 토지중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결 신청,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28조 사업 시행자 재결 신청권과 그다음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 청구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접수하면은 지체 없이 시장 구축조장에게 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해서 10살 이상 열람 공고 열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행은 열람기한 경과 후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하고 수용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심리 일시장소를 당사자가 통지하는 거 단순 고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32조에 보면은 토지수행위원회 심리 통지 결연은 심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심리는 비공개, 서면, 직권주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34조, 35조 재결, 자, 심리 개시 후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의 방법,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된다. 재결, 심리할 기간을 법정에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공익사업 시행이 어떤 그 재결의 지연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거나 또는 피수용자가 불특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결의 심리기간을 법정에서 놓았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으로 해서 제가 수득히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반대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이 흠결, 그러니까 문제가 위산 오기랑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재결의 흠결, 위산 오기 등 오류가 발생할 때 당해 토지수행위원회가 직권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행위원회가 신청 일부에 대해서 유탈, 빼먹은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빼먹게 된 부분, 유탈된 신청 부분은 당해 소지 시간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왜냐면 다시 신청해서 하려면 공고 열람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결하는 것으로 추가 재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자, 수용재결도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립 효력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효력이 발효하게 되는데요. 내용상 구속력,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쵸? 자, 재결이 나와서 수용재결의 개시일 날 보상급 지급 공탁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가 넘어가고 있고 피수용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에 이전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또 나중에 환매권 이럴 때 대항력을 발생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무효 흠이 아닌 한 하자가 있어도 당사자가 직권,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이런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공정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가변력이라든지 불가쟁력 일정 소송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의 시기, 자,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에 발생되죠. 수용 개시일에 발생이 되고, 다만 위험부담 이전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일에 되고요. 보상금 지급 공탁 및 수용 목적물의 인도 이전 의무는 재결일부터 어떻게 돼요? 수용 재결의 개시일까지, 수용의 개시일까지 되겠다. 그래서 보통 수용 재결일부터 수용의 개시일까지는 약 55일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나 뭐 일반 매매를 하면은 우리가 전세 임대차는 한 1개월,
매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시간을 주죠. 네, 그런 것처럼 수용 재결이 있은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은 약 한 그 2개월, 그러니까 55일 정도 시간을 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의 효과, 자, 수용 절차가 종결되고요. 수용의 개시일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 지급 공탁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된다. 그렇죠? 수용 절차의 종결이죠. 목적물 취득,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위험 부담 이전, 피수용자 인도 이전 의무, 대행 대집행, 사업 사행기간 만료 시 반환 원상회 보고 의무. 피수용자 입장은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 그렇죠? 그다음에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같은 것도 있고요. 환매권, 네가 소유권 가지고 간 다음에 공익사업 안 한다. 그러면은 내 땅 돌려도 하는 환매권도 주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업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결이 실효되는 우리가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재결 실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사행위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연히 재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재결의 실효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재결의 실효 규정을 두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피수용자가 의무를 해태했을 때 결국 사업시행자에도 행정의 실효성합법으로 대행 대집행 청구권이 있죠. 예,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돈 안 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용자의 권리구제 방안 하나로 피수용자, 그렇죠? 피수용자의 권리구제 방안 하나로 인정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의 실효 사유로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지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42조 규정에서 그 효력을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보상 관할 토지주인이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때는 당해 토지주인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강학상 이게 이제 실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